네, 그럼 오늘은 사실 대상자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제 스팍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 스팍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려는 대상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베이직한 주제들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5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스팍의 개념과 활용 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팍 실시간 쪽 실습은 없고요. 스팍의 실시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기술 구조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이 스팍 데이터 처리 실습인데, 기존에 이제 가이드 나간 것처럼 제플린으로 오늘 좀 처리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더커로 일단 구성을 이렇게 해보시라고 연락을 이제 사정 공지가 나가긴 했는데, 그런 실습 환경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과 모니터링, 뭐 Q&A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팍의 개념과 활용은 원래 선수 지식이 하둡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아파치 하둡 관련된 내용 일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관련 내용들이 계속 뒤에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파치 하둡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에코시스템들, 스팍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스팍을 활용한 제가 직접 과제에서 했던 것들 사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파치 하둡, 그러니까 저희가 스파크도 아파치죠. 실제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아파치 하둡은 다음과 같이 뭐 4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그림상의 맨 아래 보시면은 HDFS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제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모든 이런 기반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런 분산 파일 시스템이 이제 밑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그 특정 그 하둡 클러스터에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팍도 돌리고 하이브도 돌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리소스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런 클러스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게 얀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맵리듀스 분산 프로세싱, 또 다른 분산 프로세싱으로 오늘 스팍을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관련돼서는 뭐 모니터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주키퍼라든지 분산 이런 코디네이터 모듈 이런 것들도 다양히 많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이라든가 아니면 SQL 하둡 기술들, 그래서 여기서 뭐 임팔라도 있고요, 뭐 하이브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저희가 하둡이라고 통칭할 때는 특정 뭐 기술이라기보다 여러 가지를 좀 하둡 클러스터 내지는 하둡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하둡에서 맨 아래에 있는 레이어인 HDFS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FS는 GFS 그 논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2004년. 그래서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의 목적은 하둡 에코시스템에서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HDFS는 기본적으로 큰 파일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큰 파일들을 잘 저장하고 그것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페일리어, 뒤에서 이제 저희가 왜 하둡 구조에서 계속 하드웨어 페일리어를 얘기하는지 한 번 더 나오긴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릴라이어빌리티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맵리듀스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분산 병렬 처리할 때 가장 이제 리트라이, 저 스팍도 동일합니다. 리컴퓨트. 만약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재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릴라이어빌리티를 위해서 HDFS는 카피본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HDFS가 적정한 것은, 좋은 것은 라지 파일이고요. 그리고 뭐 뒤에서도 스팍 할 때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빅데이터 프로세싱에서 가장 이제 최악인 케이스가 스몰 파일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케이스로 많이 고생을 했었고, 그리고 HDFS 자체는 실제로 디스크 I/O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좀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스팍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메모리를 올려서 그런 레이턴시를 많이 개선했다는 그런 부분들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HDFS 디자인 설계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IT에서는 더 이상 이 용어를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긴 해요. 그래서 언젠가 바뀌겠죠. 뭐 리더나 팔로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있고요. 마스터 노드라고 불리는 게 네임 노드입니다. 그래서 네임 노드가 메타데이터를 매니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싱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중화나 뭐 여러 가지 백업, 스냅샷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가용성을 보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슬레이브 노드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그런 데이터 노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 클러스터라고 말할 때 너네 하드 클러스터 데이터 노드 몇 대야 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거기서 말하는 스토리지 용량 내지는 컴퓨팅 파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노드가 다수의 데이터 노드로 구성돼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네임 노드에 대한 백업이라든지 아니면 멀티 네임 노드 구성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데이터는 사실 각각의 데이터 노드에 블록 단위로 해서 저장은 돼 있지만 실제로 네임 노드가 장애가 나면 모든 메타 데이터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가용성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HDFS 아키텍처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임 노드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파일이 들어왔을 때 네임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데이터 노드에 어떤 블록으로 단위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노드는 이제 블록 단위로 어떤 파일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블록 단위로 쪼개져서 각각 저장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헛빛입니다. 그래서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계속 헛빛을 날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렉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하드 클러스터는 이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이제 DBMS 뭐 많이 들어보셨을 오라클이라든지 대규모 그런 RDB라고 하죠. 그런 DB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되게 고비용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모디티 서버라고 해서 X86이라는 서버들, 그래서 그 동일한 스펙들이 그냥 쫙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원래는 이제 뭐 렉 실장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런 여러 개의 노드들, 저런 것들을 컴퓨터 노드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렉 단위라고 묶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렉 단위가 한 4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위에 이제 스위치들이 달리게 되는 형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큰 파일들 다 블록 단위로 저장한다고 했을 때 얘가 폴트 톨러런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얘가 안정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복구, 장애에 대한 복구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특정 노드가 페일이 난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이제 기준 자체는 저희는 이제 온프레미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노드들이 죽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들은 디스크 페일드 되는 경우가 많고 디스크가 깨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리고 특정 노드에 뭐 니카드라든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OS 폴트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폴트 톨러런스하게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HDFS는 기본적으로 블록을 카피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파일이 지금 B1, B2, B3, B4 이렇게 4가지의 블록으로 나뉘게 되는 거고요. 각각 블록 단위로 저 노드들이 그냥 컴퓨터 노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지금 보면 12개의 컴퓨터 노드들에 분산돼 있고, 그리고 같은 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렉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노드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저 렉에 스위치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나머지 이제 리플리카들이 서비스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폴트 톨러런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HDFS는 블록 단위로 나뉘게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0메가를 올리든 1000기가를 올리든 뭐 1TB를 올리든 실제로 내부에서는 블록 단위로 스플릿돼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저장되는 블록 단위가 실제로 리드라이트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라지 파일에 대해서는 오케이입니다. 라지 파일을 뭐 n개의 블락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워스트 케이스는 스몰 파일들 많이 생길 때 그때는 별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병렬 처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디폴트 사이즈는 64, 뭐 최근 아마 버전에서는 128메가가 그 디폴트 사이즈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저 파일에 대해서는 저장하는 거 HDF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산 파일 저장소로 가장 좋은 구조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블락이 하나의 노드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멀티플 타임 여러 번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이 3카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블락이 복제돼서 저장되는 거는 특정 노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폴트 토러런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뒤에서 이제 스팍할 때 로컬리티를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컬리티가 스팍에서도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블럭이 잘 분배돼서 저장돼 있으면 병렬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둡에서 이제 맨 밑에 있는 HDFS, 그리고 제가 맵리듀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맵리듀스 스팍도 동일합니다. 맵리듀스 사상이랑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2004년에 이런 페이퍼가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맵리듀스는 어떻게 보면 하둡 에코시스템의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스팍의 동작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뭔가 병렬 프로그래밍은 항상 그 전문가의 스킬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멀티스레드라든지 동기화, 메커니즘,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락이라든지 세마포, 모니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잘못 개발된 경우 문제가 프로그램이 이제 전체의 그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패러럴 프로그래밍에서는 정말 전문가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성능 저하에.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아키텍처 구조 자체가 기존의 패러럴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하드웨어 페일리어에 대한 이 폴트 톨러런스 보장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정 뭐 한참 잡을 돌리다가 특정 노드나 특정 디스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복구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재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맵리듀스는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맵리듀스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냥 맵 리듀스에 포함된 것처럼 맵하고 리듀스하는 작업이 다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병렬적으로 되게 돌리기 아주 간단하게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모델이고요. 그래서 위에 뭐 이슈들을 개발자들은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필요하면 이걸 만들고 맵과 리듀스 펑션을 구현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맵 리듀스의 컨셉이고요. 워드 카운트 이그젬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제가 파일이 n개의 블락, 여기서는 4개의 블락으로 나뉘게 되고요. 특정 노드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흔한 예제가 워드 카운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파일이 뭐 이게 다큐멘트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문장이 뭐 몇천 개가 될 수 있는 그런 파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블락 단위로 나뉘게 되고요. 각각의 노드에서는 맵 단계에서 연산하는 거는 각 단어를 토크나이징해서 몇 번씩 노출이 됐는지 그거를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듀서 단계에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계속 셔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다 섞는 거죠. 지금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 전체 문장에서 I가 2번 빈출됐고 M이 2번 빈출, Sam이 2번 빈출됐다라는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분산명령 처리했을 때는 각각의 얘네들이 블락 단위로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 거죠.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각각 매퍼 처리를 하는 거죠. 자기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서 셔플 소트는 뭐냐면 각각 단어 기준으로 셔플링이랑 소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I는 I끼리 모이고 M은 M끼리 모이고 Sam은 Sam끼리 모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카운트를 어큐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것 자체는 분산해서 매퍼 작업을 하고 각각의 그 데이터 블럭별로 그리고 셔플 소트를 통해서 리듀서 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작업을 얻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맵리듀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아파치 스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스팍은
2009년 UC 버클리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목표로 한 거는 기존의 그런 맵리듀스 프레임워크보다 더 빠르게 컴퓨팅 할 수 있다. 우리는 클러스터 컴퓨팅 시스템에서 좀 더 빠르고 제너럴 퍼포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기준으로 10배, 인메모리 올렸을 때는 100배. 근데 이 시점이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램이 가격이 점점점 싸지는, 그래서 메모리에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그 시즌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여기서 말한 게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뭔가 접근해서 다시 연산을 해야 되는데, 기존 하드 구조는 사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매번 요청이 있을 때마다 디스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디스크 IO를 인메모리에서 다 처리하겠다라는 게 스팍 처음 나왔을 때 컨셉이었고요. 그리고 스팍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자바, 스칼라, 파이썬 R 다양한 랭귀지로 액세스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하드비 있는 경우 스팍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면 좀 더 쉽게 그런 에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는 스팍도 아파치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프로세싱 쪽 프레임워크 중에는 가장 핫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팍은 뭘 다루고 있느냐면 스팍은 일단은 컴퓨터 클러스터, 저희가 뭐 노드 하나 두고 스팍을 돌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이런 병렬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모든 라이브러리의 집합, 그리고 통합된 유니파이드 된 컴퓨팅 엔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도식을 보시면 맨 밑에 이제 로우 레벨 API,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배치에서 뭐 배치 또는 스트리밍에서도 배우실 RDD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산 클러스터 환경에서 분산 베리어블,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티드 베리어블, 요것들이 이제 로우 레벨 API인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스트럭처드 API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로우 레벨 API에서 RDD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키마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하드웹에서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죠.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필드는 어떤 컬럼임을 의미하는 그런 스키마가 있는 데이터들을 액세스할 때는 이런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 SQL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스팍 스트리밍이 존재를 했었고, 이제 스트럭처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랑 스팍 스트리밍이 결합된 형태로 또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팍 자체에서도 분산 병렬로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거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바로 머신러닝 그 학습을 돌려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에코시스템들, 스팍이 아까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러한 에코시스템들이 상당히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앞에서 제가 맵리듀스랑 스팍에 대해서 이제 이게 스팍도 맵리듀스 모델을 카피해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맵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위에 있는 예제는 맵리듀스에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예제고요. 두 번째 예제는 여기서 이제 쿼리, 뭐 SQL온 하둡 기술을 이용하든지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항상 데이터를 읽고 그다음에 쓰고 읽고 쓰고를 반복을 합니다. 디스크 IO를 하는 거죠. 아까 매퍼랑 리듀서 기억을 해보시면 각각의 블럭 단위로 거기서 토크나이징해서 단어에 대해서 카운트를 세고 그러면 이제 매퍼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셔플이랑 소트를 통해서 리듀서에서 최종적으로 집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터레이션 돌 때마다 읽고 쓰고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뭐 인풋 이 아래에 있는 쿼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리가 SQL 지리가 갔을 때 HDF에서 읽어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당연히 이거 읽고 쓰고 하는 거에서도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이 발생하고 디스크 IO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맵리듀스 방식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팍이 나왔을 때 당시에 이제 램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연산이 만약 내가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고 싶다고 하면 메모리에서 연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팍을 예전에는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디스크 IO로 빠질 거를 메모리에서 다 연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셔플 소트는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트워크 IO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모든 노드에 있는 값들을 다 모아서 리듀서 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이제 뭔가 기존의 맵리듀스는 읽고 쓰고 디스크 IO로 발생했다면 여기서는 인메모리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동일하게 SQL 처리할 때도 그냥 데이터를 다 읽어서 뭐 뒤에서도 이제 캐시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디스크 기준으로는 10배, 그리고 캐시를 이용했을 때, 분산 인메모리를 이용했을 때는 100배 이상 빠른, 그리고 네트워크 IO나 디스크 IO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스팍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맵리듀스랑 스팍 그냥 코드 스니펫만, 일단 스팍의 RDD 기준으로 코드를 작성을 한 거고요. 코드 스니펫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데이터를 토크나이징하고 뭔가 연산을 하는 그 구조인데, 하둡은 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맵리듀스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저 매퍼랑 리듀서 지금 보시면 함수를 구현을 하는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로우 레벨 API라고 부르고 있고요. 로우 레벨 API의 장점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스팍에서도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RDD도 로우 레벨 API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팍은 기본적으로 스칼라 그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펑셔널 랭귀지의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코드량 자체도 상당히 간결화되어 있고, 뒤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쪽 가보시면은 더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 있다. 개발성, 그러니까 개발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소트 컴피티션, 이제 저희가 그 하둡 쪽 관련된 프로세싱을 항상 얘기를 할 때 이런 자료들을 예전에 되게 많이 썼었어요. 소트 컴피티션에서 실제로 동일한 그 데이터 볼륨을 가지고 컴퓨팅을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리소스를 얼마나 먹는지, 그걸로 그 엔진의 우수성을 좀 판별하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소트 벤치마크 기준이고요. 그래서 맵리듀스 방식으로 했을 때랑, 이건 2014년 뭐 기준이긴 하지만 스팍으로 했을 때 각각의 데이터 사이즈는 100TB고 수행 시간이 보시면은 거의 3분의 1? 거의 3배 정도 더 빠르죠. 그리고 컴퓨트 노드도 보시면은 맵리듀스는 2100개 노드가 필요했는데 스팍은 상대적으로 뭐 되게 적은 10분의 1의 노드이고, 뭐 각각의 소요된 뭐 이런 코어라든지 네트워크 구성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소트 레이트가 상당히 좀 우수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적은 노드를 가지고 소트를 더 빨리 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치 스팍이 아까 뭐 유니파이드 된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파치 스팍이 하는 역할은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프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있고, 일부 또 스팍이랑 그 기존에 있는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같이 연동해서 하는 플러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지원, 머신러닝, 그래프 분석,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맨 아래 보시면 데이터 소스가 되게 다양해요. 하둡도 있고, 하이브도 있고, 뭐 아파치 S3도 있고, 뭐 제이슨도 있고, 뭐 MySQL 같은 RDBMS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이것들을 컴퓨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특정 언어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실습을 스칼라 기반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아마 파이썬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은 사실 뭐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스칼라나 파이썬 거의 API가 동등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찾으면서 나중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실습은 스칼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팍의 베이직 아키텍처, 아마 이 그림은, 이 내용은 드라이버 익스큐터는 제가 계속 입에다 달고 있다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동작하는 방식은 뭐냐면, 유저 코드가 제가 이제 스팍 서밋이라고 있다가 표현을 계속 해드릴 텐데, 뭔가 스팍 클러스터, 저희는 스팍이 그냥 단일 노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멀티노드의 구성인데, 클러스터 매니저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리되는 그런 그 서버,
클러스터에 유저 코드를 제출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스팍 서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팍 서밋을 하면 일단 드라이버 프로세스가 뜨게 되고요. 드라이버 프로세스에서는 스팍 세션을 생성하게 되고 다수의 익스큐터,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출할 때 스팍 서밋을 할 때 제가 리소스를 얼마 쓰겠다고 지정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클러스터가 뭐 100개인데 제가 뭐 100개 있는 코어를 다 쓰겠다.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익스큐터 개수랑 그리고 익스큐터 개수에서 제가 애퀴지션 하고 싶은 코어 수, 메모리 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할당받은 그 익스큐터들에서 실제로 제가 작성한 코드들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익스큐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서도. 그래서 근데 오늘 실습은 제가 뭐 기존에 가이드 드린 것처럼 다커로 띄어서 그냥 제플린에서 지금 별도 스팍 클러스터 구성 안 하셨잖아요. 테스트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플린 안에서 스팍 컨텍스트를 띄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분산 환경에서의 테스트는 지금 오늘 실습에선 다루진 않을 텐데 일단 관련된 개념들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팍 랭귀지 API는 아까 제가 뭐 파이썬도 제공하고 자바도 있고 스칼라도 있고 R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팍 자체는 내부적으로 JVM 안에서 구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다수의 익스큐터들, 실제로 일하는 거는 다수의 익스큐터들이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런 랭귀지 부분이 파이썬이나 R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수의 언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그젬플인데요. 계속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이따가 실습하시는 거를 자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혹시라도 이제 분석 쪽 기존에 뭐 파이썬이나 R로 분석해 보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저희 이제 싱글 머신에서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엑셀의 스프레드시트 생각해 보시면 그 열과 행이 존재하는 저희가 이제 계속 스키마가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그 구조가 정의된 데이터들을 좀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팍에서 말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실제로 단일 노드가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산 병렬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고 요건 이제 엔드-투-엔드 이그젬플 저희가 오늘 계속 할 이그젬플들이에요.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CSV나 JSON 같은 경우는 스키마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 스키마 정보를 제가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 자체에 뭐 첫 번째 컬럼에 거의 저희가 CSV 할 때 쓰잖아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어서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몇 개를 이제 꺼내오는 이따가 실습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뒤에서 RDD 설명할 때 제가 네로우랑 와이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네로우는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이드 같은 경우는 셔플, 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맵은 뭐냐면 해당 블록에서 해당 연산을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연산해서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을 하고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항상 소트 한다고 했죠. 뭐 디센딩, 어센딩 해서 원하는 데이터로 만들고 그 중에서 가져오는. 그래서 저희가 뭐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이그젬플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CSV 파일 읽고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고 그 안에서 그룹 바이 연산이라고 하죠. 특정 그 키값으로 뭔가 어그리게이션 하는 펑션들을 제공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데이터 프레임이 되게 N개가 계속 생겨요. 데이터 프레임 처음 생겼다가 그룹드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또 데이터 프레임 리네임하고 또 데이터 프레임 생기고 블라블라 이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뭔가 변형하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모든 스팍의 그 이벤트 발생은 제가 저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한다고 해서 스팍이 일하진 않습니다. 어떤 시점이냐면 액션을 할 때 그러니까 저기서 컬렉트 빨간색으로 컬렉트라고 표현이 됐죠. 그래서 액션을 할 때 저 모든 그 위에 있는 저 이벤트들이 다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서 대글을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뭐 스팍을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 많이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집계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하는 일은 머신러닝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그런 학습하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라든지 데이터의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주로 사용할 때 스팍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마도 질문이랑 좀 비슷하게 나온 얘기 같은데 스팍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들 다양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스팍이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원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대체 기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선택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일단 실시간 처리 스트리밍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ML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학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애널리시스라고 말을 하는 건 실제로 스팍이 레이턴시가 적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맵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맵리듀스 프로그래밍 할 때는 작업을 하고 실제로 작은 데이터로 돌려보고 운영 단계에서는 되게 큰 데이터로 돌려보는데 기본적으로 작업 수행 시간이 한 40시간, 50시간? 예, 그러면 몇 날 며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중간에 한참 돌다가 7, 80% 수행하다가 잡이 페일드가 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작업을 또 며칠간 해서 그래서 맵리듀스 프로그래밍은 상당히 좀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에 반해 스팍은 약간 그런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싱 같은 경우는 이따 설명을 좀 저희 유즈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배치 프로세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원래는 이제 대부분의 배치 프로세싱은 하이브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일자, 뭐 전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당장 데이터가 생성될 건 아니지만 집계를 위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말아놓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대신에 얘는 레이턴시가 있어도 괜찮은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EDA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데이터 샘플링하고 뭔가 데이터 편집하고 모델링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 할 때 스팍이 응답 성능이 좋기 때문에 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분석이나 스페셜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GIS 분석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스팍의 유즈 케이스는 되게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팍 자체가 컴퓨팅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팅 프레임워크이고 컴퓨팅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컴퓨팅을 하는 그런 분산 병렬 컴퓨팅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드에서 HDFS나 이런 걸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DB 솔루션을 대체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팍은 어떻게 보면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스팍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하둡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노시퀄 DB를 붙인다거나 다른 기술과 결합해서 사용됐을 때 좀 더 이런 컴퓨팅 할 수 있는,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팍이 정말 만물상처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케이스의 베스트 핏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맵리듀스 요즘에 많이 페이드아웃 됐죠. 많은 경우가 요즘에 저는 맵리듀스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빅데이터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맵리듀스로 시작을 했었는데 맵리듀스가 그러니까 스팍이 불가능한 유즈 케이스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에서 뭔가 제가 아까 로우 레벨 API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프로젝트를 맵리듀스로 그때 구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데이터의 복잡성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스팍으로 썼을 때 장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맵리듀스로 그것들을 프로그래밍 했었고요. 그리고 이 멀티 유저 인바이러먼트는 스팍을 DB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분석가 분들까지는 괜찮으신데 이제 BI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게 DB 대체라고 생각해서 스팍에다가 쿼리를 막 이리저리 날립니다. 근데 이제 뭐 뒤에서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풀스캔 이게 스팍이 데이터를 읽는 구조 자체가 일단은 HDFS나 뭐 쉐어드 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 IO는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DB처럼 성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DB들은 인덱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리에 최적화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물론 확보가 잘 돼야 되지만 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CPU도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 이슈가 일정 대에서는 스팍 일정 대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메모리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 말씀드릴 건데 메모리 이슈가 일정 대에서는 상당히 좀 초반대에서는 되게 많이 불안정했고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메모리 이슈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이런 유세지에 대해서 초기에 저는 이제 RDD 프로그래밍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메모리 관리를 되게 많이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하면서 실제로 클러스터 동작되는 거 보면서 튜닝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하둡에 대한 지금 스팍과 비교를 하면 이제 하둡에서는 HDFS랑 맵리듀스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가장 이제 손쉬운 솔루션이다. 근데 스팍이랑 매핑되는 거는 맵리듀스입니다. 그래서 맵리듀스보다 어떤 성능적인 이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맵리듀스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을 인메모리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레이턴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게 스팍인 거고요. 그래서 스팍은 뭐 스트리밍이라든지 분석가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스팍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제가 직접 분석을 할 때도 있지만 응답 성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랙티브하다는 거는 이따가도 뭐 제가 아마 그 설명 마지막에 아키텍처 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터레이티브한 연산 그러니까 아까 뭐 캐시 같은 데다 올려놓고 인메모리에다 올려놓고 그럼 다시 데이터를 읽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태스크에 되게 유용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었고요. 유즈 케이스 제가 했던 유즈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예전에 네트워크 쪽 저 이제 통신사다 보니까 제가 SK텔레콤 소속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다 보니까 네트워크 데이터가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 액세스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단말에서 실제로 붙는 그런 네트워크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뭔가 이거에 대한 성능 저하 이런 것들 좀 미리 조치하기 위해서 했던 과제가 이제 아폴로라는 과제고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 분석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각각 기지국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이미 기지국이 이제 여러 군데에 다 있고, 그것들 이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저희 이제 수집하는 그 파이프라인 자체는 카프카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분석을 해서 카프카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일단 다 밀어넣고 있고요. 각각의 기지국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팍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런 실시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로부터 이따가 이제 스팍 스트리밍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를 10초 단위로 해서 통계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제가 그냥 고생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사실 RDD 프로그래밍으로 개발을 했었어요. 데이터 프레임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기지국이 하나의 타입이 아니에요. 데이터 타입이.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데이터 처리, 파싱 처리, 그리고 이거에 대한 통계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10초 단위로 통계를 생성했고, 이런 데이터를 일단 하둡에 적재를 했고요. 10초 단위로 적재를 했었고, 그 적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어노멀리 디텍션,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들 속성들은 이제 센서 데이터들도 있고 어떤 사용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해당 장비의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기지국에 만약 어떠한 행사라든지 무슨 이슈가 발생을 해서 뭔가 이렇게 몰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튜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고요. 그래서 유저나 서비스 레벨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대시보드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스팍으로 데이터를 처리함과 동시에 이거를 실시간 대시보드로 해서 알람이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해당 기지국 들어가서 내가 기본적인 저런 매트릭 통계들을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엘라스틱 서치 쪽에 데이터를 적재를 했고 그것들이 이제 실시간 대시보드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 게 실시간 분석 과정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액세스망 쪽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하둡 데이터 웨어하우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탱고D라고 요거는 코어 네트워크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코 회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구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거는 하둡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하는데 기존에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RDBMS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 하드웨어 기준으로 보면은 MPP나 뭐 다양한 DB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플라이언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런 솔루션이 들어올 때 그냥 소프트웨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근데 저희 IT 인프라스트럭처는 사실 그런 DB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거의 저희 비즈니스의 앞으로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은 비용이 발생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SK텔레콤에서 이런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둡으로 다 전환하자라고 해서 하둡 파일 시스템이랑 SQL은 하둡 기술을 쓰자라고 했고, 그 SQL은 하둡 기술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스팍 SQL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코모디티 하드웨어라고 해서 실제로 기존의 그 DB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 뭐 그냥 렉 하나가 몇 억씩 되는 이런 그런 고가의 장비였다면 코모디티 하드웨어로 그런 TCO를 좀 절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뭐 슬레이브 노드들을 이렇게 계속 저희가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뭔가 데이터가 늘어나거나 연산해야 되는 처리량이 늘어나는 경우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노드를 계속 추가합니다. 그래서 뭐 100노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해서 스케일 아웃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문제점은 저희가 네트워크 구간이 되게 많아요. 통신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액세스 네트워크 있고, 코어 네트워크 있고,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있고, 뭐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었는데, 각각 이제 NMS라고 해서 각각 모니터링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품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다 DBMS로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개 넘는 레거시 DBMS가 존재를 했었고, 그것들을 다 하둡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통합을 했고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사실 저런 특정 네트워크 구간에 문제가 생기면 각 구간에서 그냥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링. 저희가 이제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장애가 특정 장비나 특정 노드나 특정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프로포게이션 돼서 되게 장애가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목적은 데이터 일단 다 통합하고 그거에 대해서 네트워크 페일리어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사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약간 저런 데이터에 대한 정비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분석 목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이런 데이터들 다 모으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모으고 이걸 분석할 수 있도록 인프라스트럭처 구축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스팍 잡으로 이것들 ETL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특정 부분은 또 BI 솔루션이랑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션,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끝나기 전에 좀 그 단방향이긴 하지만 그 Q&A 좀 질문 주신 거를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스팍이 하둡의 기능을 전부 대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맵리지스의 리플레이스 확장판이기 때문에 HDFS 이런 것들은 기존 HDFS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이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 맵리지스랑 뭐 HDFS랑 뭐 다른 에코시스템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스팍의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있고, 근데 요즘은 사실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술들은 대체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선택적으로 쓰실 수 있고, 근데 스팍이 일단은 가장 라이트하고 가장 빠르게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점으로는 스팍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해당 코드가 드라이버에서 동작하는지 엑스큐트에 동작하는지, 이따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액션이랑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익스큐터에서 동작하는 게 맞고요. 드라이버 자체는 그 수행된 그 결과를 다시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가 익스큐터에서
동작하게 되고, 요 관련해서는 이따가 RDD 설명드릴 때 이 액션이랑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팍은 무조건 메모리 기반으로 데이터 가공이 발생되는 건가요? 이 말씀하신 게 이제 메모리 기반이라는 거 하는 게 일단은 처리하는 거 있다가 이거는 설명을 좀 더 들으시긴 해야 돼요. RDD랑 더 설명을 들으시긴 해야 되는데 목적에 따라서 일단 인메모리로 해서 처리되는 것도 있고 디스크 IO도 물론 씁니다. 디스크 IO도 물론 쓰지만 그 맵리듀스처럼 매번 디스크로 내려가서 다시 가져오고 그런 작업들은 아니고요. 중간 파일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그 캐시를 사용하셔서 분산 인메모리에서 그냥 바로 디스크로 내려가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하두비 노시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신다고요? 네, 그 데이터 분석가 분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데이터 엔지니어나 저희 플랫폼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시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긴 해요. 데이터베이스 중에 노시퀄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또 다른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하둡은 파일 시스템은 어펜드 온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원래 이제 RDB에서 트랜잭션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라든지 딜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랑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 둘 다 사용을 했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스케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MR은 그냥 EMR 같은 경우는 좀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 컴퓨터 노드 구성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뒤에서도 스팍 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 뭐 이런 것들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뭐 24시간 스팍을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리소스 관리 이런 것들도 좀 필요를 하고요.